안녕하세요. 저는 58년생 개띠인 한 아줌마입니다. 얼마 전에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 벌어져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주변인들은 하나같이 전부 경악을 하며 제 이야기를 들었었네요. 저는 알코올 중독자와 결혼을 했었어요. 58년생 개띠나 그 주변 나이대 사람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시대 때는 연애 결혼이 거의 없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부모님이 맺어준 인연이었고 마음에 안 들매도 불구하고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하기 싫다고 친구네 집에 가서 계속 숨어있기도 했죠. 그렇게 반강제로 한 결혼은 저에게 최악을 안겨주었어요. 야, 술 내놔. 막걸리랑 부추전 좀 해봐. 새벽 3시에 건설사 사람들과 저희 집에 들어와서 자고 있는 저를 발로 차며한 소리입니다. 여보, 지금 시간이 너무 늦었어. 당신 친구들도 집안에서 걱정하겠어. 아, 진짜. 안 그래도 재밌게 술 끼워 노르고 있었는데 뭐하는 짓이야? 빨리 딴소리 하지 말고. 아내가 아니라 식모처럼 10년을 지냈어요. 이런 폭력적인 남편에게 찍소리 못한 이유는 바로 돈이었습니다. 7남매의 맏딸이었던 저는 돈을 위해서 그 집안에 시집을 간 거였거든요. 우리 아빠가 철물 관련한 일을 하시는데 아빠에게 일감을 주시는 분이 시아버님이었습니다. 찍소리도 못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제가 실수로 남편에게 화를 내거나 기분을 상하게 만들면 저희 가족 전체가 흔들릴 지경이었으니 말이죠. 그래서 제가 성격을 죽이고 거의 10년간 식모로 산 거였습니다. 그 이가 바람을 피우고 여자를 데리고 와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오직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뿐인 딸내미를 건강하고 이쁘게 길러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딸은 참 착하고 영리했어요. 어릴 때부터 남들보다 한글을 빨리 깨우치고 1살이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어들을 막 내뱉었거든요. 소아과 의사는 어머님, 따님 한번 크게 키워보시죠. 너무 영특한데요. 의사들도 인정한 영재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영재는 무슨, 그거 다 지네들 지갑 채우려고 사탕 발린 말 하는 거야. 믿지 마. 다 부질없어. 알겠어? 소리만 지를 뿐이었습니다. 딸내미는 다른 애들 다 보는 책 한 권 없어서 항상 혼자 뒷뜰에서 흙놀이를 하면서 지냈어요. 해주는 것도 없는 남편은 웃긴 게 딸이 다른 애들이랑 놀면 소리를 지르며 집으로 들어오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래서 딸은 친구도 별로 없었지요. 딸이 친구들이랑 놀 때면 제가 남편의 망을 볼 정도였습니다. 유진아, 아빠 온다. 빨리 가자. 엄마, 나 5분만 더 놀고 싶은데. 아빠한테 노는 거 들키면 또 큰 소리 내니까 내일 놀자. 엄마가 내일 5분 더 놀 수 있게 해줄게. 저희 모녀는 폭군 같은 남편의 눈치를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12년이 흘렀고 유진이도 저도 지쳐갈 무렵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쓰러지게 된 거였습니다. 하긴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죠. 술을 매일 그렇게 마시니 언젠가는 아플 운명이었습니다.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쓰러진 아들 살리겠다고 서울의 유명한 병원 의사들한테 부탁하고 가족들 인맥을 총동원했죠. 그 정성 덕분이었을까요? 수술은 무사히 잘 끝나게 되었고 약 1년간의 재활 끝에 남편은 다시 건강해졌습니다. 웃긴 건 제 마음이었어요. 이러면 안 되지만 수술을 잘 끝내고 다시 건강해진 남편을 마주했을 때 지옥문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쓰러진 1년간은 정말 집안이 조용하고 천국 같았거든요.
이런 생각하는 내 자신이 정말로 악마 같지만 남편이 계속 쓰러져 있었으면 좋겠다. 병원 복도에서 나지막이 읊조린 저였습니다. 하늘은 제 편이 아니더군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못되고 악한 사람들이 더 즐기고 잘 산다는 말이요.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난 남편은 저에게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혼 소송을 하는 거냐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물으니 되돌아오는 답변은 제 뒷목을 잡게 했어요. 죽다 살아났으니까 이제는 자유롭게 살아보고 싶어서. 한 여자한테만 정착해서 사는 건 재미없잖아? 이러더라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이 남자는 끝까지 자기 인생만을 위해서 사는 놈이구나. 혀를 내둘렀어요. 참다 화가 난 저는 그게 당신이 할 말이야? 지난 12년간 결혼 생활하면서 한 번이라도 나한테 생활비 가져다 준 적 있어? 한 번도 없잖아. 대체 사람이 왜 그래? 왜 그렇게 악하게 사는 거야? 그래, 이혼하자. 내가 원하는 바였어. 그런데 대신 유진이는 당신한테 안 뺏겨. 제가 딱 한마디 대들었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표범처럼 난리치는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두려웠어요. 남편이랑 이혼 소송하는 거는 두렵지 않았는데 양육권이 저에게 오지 않을까봐 그게 두려웠습니다. 변호사들은 보통 양육권은 주 양육자인 엄마에게 넘어가니까 이 부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수도 없이 들었던 말이어도 불안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항상 불길한 직감은 현실이 되는지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수입이 없었고 고정적인 직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아이의 양육권을 아빠가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울고 불고 재판장한테 사정을 해도 소용없었어요. 한 변호사는 저에게 법률 브로커를 쓴 것 같아요. 일반적인 가정법원 판례랑은 벗어난 것 같아서 저희도 의문스럽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무전 유죄, 유전 무죄가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이 말이 절대적인 진리 같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은 신우가 있는 캐나다로 남편과 제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어머님이 저에게 말하길 그래도 있는 집안에서 애를 키우는 게 낫지 않겠니? 너는 네가 낳은 애와 헤어지는 거라서 가슴이 찢어지겠지만 정말로 네 애한테 어떤 방향이 좋은지 생각을 해보면 마냥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 아니란 것을 알 거야. 냉정하고 또 현실적인 분이셨습니다. 속상해서 죽을 것 같았지만 저는 결국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 나보다는 가난한 엄마보다는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여유 있는 아빠의 손에서 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을 거야. 하지만 딸은 캐나다로 가는 공항에서 자지러지듯이 울면서 저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나 엄마랑 살고 싶어. 해외 가기 싫다고. 엄마 제발, 제발. 엄마가 꼭 돈 많이 벌어서 우리 딸이랑 같이 살 수 있도록 해볼게. 딸. 상봉한 이상가족이 다시 헤어지는 것만큼 가슴이 아리고 한동안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딸은 아빠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이후로 연락은 없었어요. 조금은 착잡했죠. 시간이 흘러 저는 한 사무직 일을 하면서 돈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병이 재발해서 투병을 하다가 죽었다는 것을 들었고요. 그렇게 질긴 목숨도 결국 병마 앞에서는 답이 없구나. 남편과 이혼한 지 거의 10년 정도 흘렀을까요? 모르는 번호로 저에게 문자가 온 겁니다. 엄마, 나 유진이야. 딸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 줄 알았던 딸이
한국에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유진아 어디야? 정말로 유진이 맞아? 손을 덜덜 떨며 문자를 보냈습니다. 바로 저희는 전화통화하게 되었고 한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거의 10년 만에 만난 유진이는 어릴 때와 많이 변해 있었어요. 순해 보였던 유진이는 어느새 성숙한 여인이 되어 있었고 화장 때문인지 몰라도 조금 세 보이는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진이가 저를 보자마자 한 첫 마디는 엄마 보고 싶었어. 왜 나한테 그동안 연락 한 통 안 했어? 알고 보니 캐나다에 간 유진이는 친할머니에게 귀가 떨어지도록 세뇌를 당했대요. 네 엄마가 니를 버려서 우리가 너를 캐나다에 데리고 온 거라고요. 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복장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무슨 소리냐며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그동안 왜 연락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유진이는 펑펑 울더라고요. 난 몰랐어. 너무 어릴 때라서 어떻게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양육권 관련한 이야기는 하나도 몰랐거든. 캐나다에서 공부를 열심히 한 유진이는 명문 국립대에 입학하게 되었대요. 하지만 그 이후로 아빠가 돌아가시고 이모도 자기를 무시하고 성가신 존재로 취급을 하다 보니까 참다 못해 결국 감정이 빵 하고 터져버린 거였고, 그곳에서 비행을 일삼다가 친가 식구들과 연을 끊고 멋대로 아예 한국에 들어온 거라고 합니다. 저는 유진이를 꼭 안아주면서 잘했다고 했어요. 엄마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제 엄마 돈도 벌고 우리 유진이 품어줄 수 있으니까 엄마랑 행복하게 살자. 못 나눈 이야기를 나누었네요. 캐나다에서 멋쟁이로 유명했던 제 딸은 한국에서도 꽤나 이름 날리는 SNS 스타가 되었다네요. 저는 잘 모르는 젊은 애들 세대지만 인터넷에서 인기를 얻은 딸은 옷을 팔기 시작했어요. 자취를 하면서 작은 방 전체를 옷방으로 쓰더라고요. 돈을 거의 쓸어 모았습니다. 4년간 20억을 벌었다고 말하면 믿어지세요? 제 딸은 그랬어요. 20억을 벌고 그 번 돈으로 술도 사 마시고 이태원부터 시작해서 압구정, 강남을 막 돌아다녔지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움직이고 살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딸내미가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게 느껴졌어요. 매일 사람들을 상대하느라 술을 마시고 밤새 돌아다녔으니까요. 딸, 돈 버는 것도 좋지만 조금 쉬엄쉬엄 하면서 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딸을 걱정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딸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더라고요. 무슨 좋은 일이 있나 싶었죠. 엄마, 나 결혼할 거야. 정말로 꼭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있어. 심장이 쿵했습니다. 누군데? 어떤 남잔데? 딸의 의류 사업을 도와주는 사람이었대요. 자세히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는 말해주지 않았고 그저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람이라며 저에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남자 잘 만나야 해. 엄마도 남자 잘못 만나서 인생이 꼬인 거잖니. 여자는 어떻게 결혼하냐에 따라서 인생 전체가 휘청거린단다. 하지만 이미 사랑에 빠져 콩깍지가 단단하게 씌인 딸내미는 제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이 사람 어렵게 자라서 힘들게 성공한 사람이야. 그 남자는 엄마를 일찍 여의고 할머니와 아빠 둘이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사업으로 돈을 꽤 벌었고 압구정에서는 유명한 사람이래요. 하여튼 딸이 너무나도 그 남자를 좋아하고 같이 있으면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서
엄마인 저는 딸의 행복을 응원하기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의 결혼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내 딸이니까 알아서 잘 살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호텔에서 가족들만 모인 결혼식이 진행되었고요. 그리고 사위와 딸내미는 6개월 정도 세계 여행을 간다고 했어요. 엄마, 나는 평생 소원이 결혼하고 나서 신혼여행을 아주 길게 갔다 오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진짜 작정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 다 가보려고. 동남아부터 시작해서 전부. 그래, 우리 딸. 여행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고 하더라. 엄마는 딸을 항상 응원하니까 즐기고 와. 신혼여행을 길게 떠난 딸은 초반에 연락이 되었지만 나중에 가면 갈수록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그저 사위가 저에게 따님은 행복하게 잘 있다고 사진을 저에게 몇 장 보내주는 게 다였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연락이 너무 안 되길래 제가 먼저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서방, 우리 딸내미 잘 있나? 일주일 뒤에야 답장이 왔어요. 저희 지금 한국이에요, 어머님. 저한테 말도 없이 한국에 왔다니 조금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한국에 왔으면 왜 말을 안 했어? 아무리 그래도 장모한테 이런 건 말해줘야지. 그 문자를 마지막으로 답장이 없었어요. 일주일을 넘게 기다려봤는데도 딸과 사위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한 저는 딸의 집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웃긴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부동산에 가서 302호는 왜 내부가 텅 비었나요? 그 집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는데요. 2달 전에 팔려가지고 지금 다른 사람 입주 예정입니다. 점점 수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에게 말하니, 아니, 신혼여행 갔다 와서 말도 없이 한국 들어오고 신혼집도 부모 몰래 뺀 게 말이 돼? 사위가 너무 이상하다. 이거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친구들도 빨리 경찰에 신고하라고 너무 이상하다고 저를 부추겼어요. 믿을 만한 친구 녀석과 함께 경찰서에 가서 딸내미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성인이라고요? 결혼도 하셨고 뭐 부모와의 불화는 없었어요? 경찰의 한마디에 제 머리가 띵 하고 울리는 것 같았어요. 부모와의 불화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거든요. 돈이 없어서 딸을 아빠에게 보낼 수밖에 없었던 저의 과거. 오해로 인해서 딸은 오랜 시간 저를 원망했고, 설마 그 감정이 뒤늦게 터져서 결혼하고 나서 나와 연을 끊은 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실종신고 24시간 뒤에 본격적으로 성인 실종 탐색 수사가 시작되었고, 오래 지나지 않아 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 한 통이 왔어요. 엄마, 나 잘 살고 있으니까 찾지 마. 솔직히 엄마 원망스러웠어. 이제는 내 인생 살 거야.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보았지만 제 번호는 받지 않았어요. 경찰도 저희가 따님 남편분을 만났는데 따님께서 부모님과 연락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내비쳤더라고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미 경찰은 딸이 캐나다에서 마음고생하고 부모님과의 불화로 인해서 우울증 걸리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히스토리도 전부 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딸이 제가 싫어서 저와 연을 끊은 줄로만 알고 있었죠. 그 충격이 너무너무 커서 전 정신과 상담도 받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약이 없으면 잠에 들 수가 없었고 호흡이 가빠지고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었어요.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고통스러운지 매일매일 하염없이 울기만 했죠.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일을 하기 시작했고, 제 사정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 저희 집에 와서 저를 많이 위로해주고 곁에 있어줬습니다. 딸도 나중에 정신 차리면 알게 될 거야. 만나기 싫다는 사람을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딸도 캐나다에서 많이 힘들었나 보지.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마음이 더 극단적이게 된 걸 수도 있어.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럴만 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딸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사위에 대한 원망감은 사그라들지 않더라고요.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할 때마다 매번 저는 아무리 사위여도 이건 아니지 않나요? 제대로 된 사위라면 제 딸이 이렇게 있도록 두지 않을 것 같은데. 정신과 의사도 저의 편을 들어주었어요. 사실 경찰기관이 그렇게 딸의 이야기 말고 사위분 말만 듣고 사건을 종결시킨 게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사실 약속 장소에 가는 사람보다 기다리는 사람이 더 애가 타고 속이 끓잖아요. 제가 딱 그랬습니다. 기약 없이 누군가를 기다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시간이 흐르니까 마음도 조금은 안정이 되고 일상생활이 가능해지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딸에 대한 그리움은 그대로였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저는 일을 하고 퇴근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그때 핸드폰에 모르는 번호로 부재중 전화가 걸려온 거였습니다. 신호가 1초 정도 왔을 때 바로 끊어버리더라고요. 뭐야? 누가 실수로 전화한 건가? 그때 또다시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역시 받으려고 바로 수화 버튼을 누르려고 했지만 전화는 채 1초도 걸리지 않은 채 꺼졌습니다. 여자의 직감은 무시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때 아주 쎄한 직감이 느껴졌습니다. 핸드폰을 계속 붙잡고 있었어요. 다시 그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바로 받으니 엄마, 신고. 딱 두 단어가 들려오는 거였습니다. 지지직 거리는 소리와 함께 들린 목소리라서 명확하지는 않지만 누가 들어도 제 딸내미 목소리였어요. 손을 덜덜 떤 채로 저는 다시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발신을 할 수 없는 번호라고 하더라고요.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112에 전화해서 신고했습니다. 제 딸 좀 살려주세요. 4년 전에 실종 신고했던 딸이고 수사 종결이 되었는데 아직도 저는 딸내미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있어요. 제발 딸 좀 살려주세요. 지금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집 앞에 보이는 지구대로 찾아갔습니다. 펑펑 울며 소리를 지르니 경찰들도 사건이 심각한 것을 인지하고 바로 어떻게 된 거냐고 묻더라고요. 살려달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형사가 나와서 사건을 접수했고요. 위치 추적 같은 경우는 119와 협력하면 더 자세히 알 수 있다고 해서 119와 협동수사까지 했습니다. 저에게 걸려온 전화는 공중전화 번호였대요. 인천에 있는 한 공장 단지더라고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우리 딸이 왜 거기 있는 거지? 설마 잡혀간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형사가 그러더라고요. 인천 미추홀 쪽에서 신고가 하나 들어왔는데? 편의점 알바생이 문을 잠그고 셔터 내린 뒤 한 손님을 창고에 숨기고 있다는 신고였어요. 알바를 하고 있던 도중 팔에서 피가 나고 온몸에 거의 멍투성이인 한 여자가 헐레벌떡 뛰어와서 살려달라고 외쳤나봐요. 너무 놀란 알바생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아무런 말도 못하는 그 여자를 이상하게 여겨 혹시 나쁜 사람이 여자를 찾으러 편의점으로 올까봐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한 거였대요. 미추홀구 쪽에 실종수사 의뢰를 해놓은 형사가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인천으로 간 거였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따님 이름이 유진이 맞죠? 88년생이고요. 네, 맞습니다. 세상에, 그 편의점에서 피칠갑을 한 채로 덜덜 떨며 구조 요청을 한 사람이 4년 전 사라진 제 딸이었던 겁니다. 바로 딸은 병원에 실려가서 치료를 받았고 경찰들은 CCTV를 뒤져서 딸이 도망쳐온 그 길을 따라갔다네요. 병원에 간 저는 파르르 떨고 있는 딸을 보자마자 통곡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울부짖었어요. 딸은 저에게 엄마, 다 거짓말이야. 그놈이 벌인 짓이야. 이 말을 수도 없이 반복했습니다.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한 딸은 더 이상 자세한 말을 저에게 해주지 못했어요. 딸이 치료를 받고 있을 때 경찰 조사가 자세히 시작되었고요. 형사는 혀를 내두르더라고요. 어머님, 마음 단단하게 먹으세요. 저에게 상상도 못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사위 있잖아요. 남서방. 사업으로 크게 성공했다는 그놈.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습니다. 젊은 사업가로 성공한 제 딸이 이태원과 압구정에서 돈을 쓰고 다니니 그걸 보고 접근한 거였어요. 브로커들과 함께요. 성공한 여자 돈 뜯어먹는 브로커들이랑요. 제 딸이랑 친밀하게 지내면서 불효했던 가정사를 듣게 되었고 그걸 토대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지배해버린 거였죠. 제 딸은 아빠가 없는 거랑 마찬가지였으니 거의 아빠 역할을 해주면서 정신적으로 강력하게 지지를 해주었나 봐요. 정서적인 유대감이 쌓이니 결혼을 해야겠다 마음먹은 딸내미는 사업 관련한 자료와 일들을 전부 그놈에게 맡겼나 봅니다. 함께 일하면서 행복하게 살자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순수했던 딸은 믿은 남자에게 발등을 찍힌 거였죠. 동남아에 간 딸은 거기 숙박업소에서 영상이 찍혔나 봅니다. 남서방 그놈이 숙박업소 직원들과 짜고 쳐서 영상 카메라를 방에 숨겨놨나 봐요. 그래서 그걸 들고 한국에 와서 제 딸을 협박한 거고요. 처음부터 협박한 게 아니었대요. 사업자 인감도장이랑 네 명의로 된 재산들 현금화해서 크게 한방 투자하자고 슬슬 꼬드겼나 봅니다. 그놈 자식이 사기꾼이었으니까 얼마나 입에 발린 말들을 술술 했겠어요. 딸내미는 그것만 믿고 대부분의 재산을 현금화한 거였죠. 인감도장이랑 현금을 받은 남서방은 그때부터 태도가 돌변했대요. 네 영상 내가 가지고 있다? 네 엄마랑 연 끊고 이제부터 넌 내 노예가 되는 거야. 어처구니 없는 말들로 딸을 협박했나 봅니다. 안 그래도 인터넷에서 유명해서 그 유명세로 돈을 벌던 딸이었는데 그 협박을 듣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여자한테 그런 협박은 거의 인생 끝내자고 말하는 거랑 다름이 없잖아요. 너무나도 충격받은 딸은 결국 그놈의 소나기에 들어간 거였죠. 그래서 저한테 연 끊자고 가짜 문자를 보낸 거고, 경찰이 딸을 찾아냈을 때도 엄마랑 사이가 안 좋아서 연락을 안 한 거니 걱정하지 말라고 울며 겨자 먹기로 경찰을 내보냈나 봐요. 그 이후로 저와 4년간 연이 끊어진 거였죠. 그 4년 동안 인천의 한 공장단지 반지하에서 짐승처럼 갇혀 지냈대요. 경찰이
남서방이 살던 그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발견한 물건들을 보고 경악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외출한 사이에 제 딸이 탈출하지 못하게 쇠사슬 같은 거로 발목을 묶어뒀답니다. 제가 사건을 많이 다루긴 했어도 이렇게 끔찍한 사건은 듣도 보도 못했네요. 에휴. 저는 하염없이 눈물만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정말 살아있는 게 지옥 같았어요. 엄마인 저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 딸은 아무 말도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았을 생각을 하니 얼마나 슬프고 힘들던지요. 엄마, 나 엄마 생각하면서 버텼어. 정말 죽고 싶었는데 내가 죽은 채로 발견되면 너무 억울할 것 같고 엄마가 속상해할 것 같아서. 나 엄마 원망하지 않아. 미워하지도 않아. 미안해. 내가 이상한 남자 만나서. 딸은 잘못 없어. 알겠지? 나머지는 엄마가 다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우리 딸은 걱정하지 말고 치료에만 집중하자.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었고 구속하라는 결정이 내려져서 그놈은 긴급 체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드디스크랑 컴퓨터 포렌식 분석으로 딸의 영상을 전부 다 지워버렸고요. 딸 명의로 거의 10억 넘게 뜯어내었고 그걸로 도박부터 시작해서 마약까지 손 안 댄 게 없더라고요. 딸은 죽어가고 있는데 그놈은 그 돈으로 부자 행세를 하고 여자들 만나러 다니고 악마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딸내미는 문이 안 잠긴 틈을 노려서 발목에 있는 끈을 풀고 도망을 갔고요. 인천 공장단지라서 주변이 허허벌판이라 신고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막 뛰다가 그 근처에 공중전화를 발견하게 된 거였고 3초 정도 무료 통화를 할 수 있어서 그 사이에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였어요. 그리고는 남편을 마주칠까봐 무서워서 미친 사람처럼 뛰었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 나오자 그 근처 편의점에 들어가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한 거였답니다. 그렇게 신고가 들어가게 된 거였고 저는 제 딸을 찾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놈 자식은 바로 구속이 되었고요. 한 달도 안 되어서 바로 경찰 송치가 되었고 검사도 그 사건을 보고 입을 떡 벌린 채 아주 나쁜 놈이라며 형량을 세게 때려야겠다고 으름장을 내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어요. 판사는 그놈 보고 아주 악질 중에 악질이라면서 혀를 내둘렀고요. 그놈은 처음에 자기는 죄가 없다고 다 오해라고 하면서 끝까지 발뺌을 하더라고요. 결국 그 태도가 법원에서 형량을 세게 받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된 거였고요. 제 딸은 트라우마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놈을 엄벌하고 싶은 마음에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들어가서 증언까지 했습니다. 검사도 피해자분이 아주 큰 용기를 내주셨기 때문에 판사분이 부디 강력한 처벌로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고 발언했고요. 그놈은 1심 징역을 받고 바로 항소했지만 검사 말로는 항소가 기각될 확률이 높으니 걱정 말라고 저에게 해주었네요. 그래서 지금도 법정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상한 놈을 만나서 우리 딸도 엄마를 닮아 이렇게 된 건가? 하는 마음에 가슴이 너무 아플 때도 있네요. 그래도 딸을 찾았음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따님분께서 겪은 일이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정신과 치료와 심리 치료를 오랫동안 받아야 할 거예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이 좋아질 거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꼭 치료 나오세요. 심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모녀는 너무나도 힘듦에도 불구하고 빠지지 않고 치료를 받고 지금은 제 딸 맛있는 것도 잘 먹고 나름 행복하게 일상생활을 잘 영위하고 있습니다. 딸은 저에게 엄마, 내가 비록 힘든 일을 겪긴 했지만 그 일 때문에 되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일상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감사하게 된 것 같아. 이렇게 하루하루 엄마랑 함께 밥 먹고 산책하는 게 나에게는 너무나도 큰 기쁨이네. 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 것을 겨우겨우 참고 딸에게 딸, 엄마가 이제는 우리 딸 지켜줄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딸 지켜줄 거니까 절대로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게 잘 지내자. 알겠지? 너무 고생했으니까 앞으로는 좋은 일만 생길 거야. 엄마는 반드시 그럴 수 있다고 믿어.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랑 딸의 관계도 딱 그랬습니다. 힘든 일을 겪으면서 함께 울고 웃으며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그 덕에 더더욱 관계가 돈독해졌네요. 비록 저희 모녀한테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었고 때로는 죽고 싶은 때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다 보니까 정말로 좋은 날이 온 것 같아요. 죄를 지은 놈은 감옥에 가고 피해자는 일상으로 가서 행복하게 지내야 하는 이 당연한 현실이 당연하지 않게 된 게 너무나도 속상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부디 사회에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로 가해자들을 응징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이런 범죄가 활발하게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가벼운 형량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안 좋은 일을 벌여도 형량이 작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사기를 치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 같아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가해자들이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저 또한 목소리를 내보려고 합니다. 그럼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서 사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인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빨리 라디오 사연에 제보를 해보라고 하는 바람에 이렇게 사연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범하디 평범한 여자아이였어요. 사실 저는 재혼 가정에서 자랐답니다. 엄마는 초혼이었고 아빠는 재혼이었지요. 그래서 저에게 배다른 오빠가 있었어요. 아주 어릴 때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엄마는 배다른 오빠를 아가 때부터 키웠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시지 않았지만 아빠는 저에게 항상 그러셨어요. 유진아, 네 엄마가 아니었으면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을 거야. 전처가 바람나고 네 오빠를 버리고 집을 나갔을 때 네 엄마가 나와 우리 아들을 걷어주었어. 엄마는 한번 결혼한 남자와 그 남자의 아이를 거두어 준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낳지 않은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정성을 다해서 키웠나 봐요. 그때만 해도 아빠는 능력도 좋고 굉장히 잘 나가는 사업가였거든요. 하지만 그런 아빠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처의 바람과 거짓말로 인해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아빠는 오빠를 볼 때마다 네 엄마가 생각난다면서 학대 아닌 학대를 엄청 했어요. 그 어린 나이인 저도 오빠가 아빠에게 맞고 욕먹는 모습을 보면서 파르르 떨릴 정도였으니까요. 네 놈 자식이 성적이 이것밖에 안 나와?
이따구로 공부해서 대체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려고 그래? 이렇게 살 거면 그냥 나가 죽어. 이상하게 오빠한테만 엄격한 아빠였습니다. 엄마는 그런 아빠를 볼 때마다 여보, 왜 그렇게 애 기를 죽이고 그래요? 제발 그러지 말아요. 이렇게 화를 내면 아무리 공부하고 싶은 애라도 공부하기 싫을 거예요. 네? 아들놈은 원래 이렇게 확 휘어잡아야지 삐뚤어지지 않는 거야. 막무가내인 아빠였습니다. 오빠는 공부를 곧잘 했어요. 학원을 많이 다니기도 했지만 원래 타고난 머리가 엄청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냥 공부만 한 것도 아니었어요. 체육도 잘하고 키도 크고 잘생겨서 반에서 인기가 엄청 좋았거든요. 한마디로 공부 잘하는데 노는 것도 잘하는 일진이었던 거죠. 아빠한테 맞고 욕을 먹을 때마다 오빠는 더 삐뚤어져 갔습니다. 애들을 괴롭힌다거나 싸움을 하고 와서 눈이랑 몸에 멍들고 오는 게 일상이었죠. 엄마는 마석아, 이러면 안 돼. 이럴수록 마석이 네 인생만 손해 아니겠니? 몰라요. 다 필요 없어요. 공부 잘해서 뭐 하겠어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아빠는 저를 인정해주지 않고 맨날 절 때리기만 하는데요. 엄마는 오빠를 사랑으로 품었어요. 한 번도 오빠에게 화를 낸 적도 없었고 무조건 오빠의 이야기를 착하게 들어주고 수용하려는 사람이었죠. 아침마다 등교하기 전에 사랑이 담긴 편지를 써서 가방 안에 넣어주는 것은 기본이었고 밥을 잘 안 먹는 오빠를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는 엄마였습니다. 어쩔 때는 질투가 날 지경이었어요. 엄마는 왜 친아들도 아닌데 오빠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거야? 에이, 유진아, 그런 말 하면 못 써. 마음으로 낳은 아들도 친아들 못지않게 소중한 거야. 그리고 유진이, 너는 아빠한테 사랑받으면서 살아왔지만 네 오빤 그러지 못했잖니. 그래서 엄마가 더 신경 쓰고 챙겨주는 거야. 우리 유진이가 속상하겠지만 오빠를 잘 이해해주자. 응? 저를 달래주는 엄마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빠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오빠랑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불쌍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오빠에게 저는 눈엣 가시 같은 존재일 수도 있었잖아요. 새엄마의 친딸이었으니 말이죠. 저는 가정에서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는데 오빠는 그렇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다가 오빠가 입시 문제로 아빠와 크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곧잘 했던 오빠는 서울대에 충분히 쓸 수 있는 점수가 나왔었거든요. 하지만 아빠를 너무나도 싫어하고 증오했던 오빠는 저 미국으로 유학 갈 겁니다. 유학 비용 대주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알아서 돈 벌어서 먹고 살 거예요. 니놈 새끼가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했더니 이제는 머리 다 컸다고 이 애비를 배신하는 게냐? 한국에서 살 거면 서울대를 나와야지. 네 인생이 활짝 피는 거야. 한국에서 안 살 거라고요. 그날 오빠와 아빠는 정말 피를 토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싸웠고 집에 뒤늦게 들어온 엄마가 겨우 상황을 진정시켰어요. 결국 오빠는 아빠 몰래 미국 명문대에 입학 지원서를 냈습니다. 서울대, 고려대에 합격한 오빠였지만 결국 미국행 티켓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오빠랑 아빠는 완전히 연을 끊게 된 거였죠. 엄마, 나는 엄마한테 미운 거 하나도 없어요. 되려 날 이렇게 친아들도 아닌데 사랑으로 키워준 엄마한텐 고마울 뿐이죠. 그런데 아빠 때문에 내가 한국에서 받은 상처가 너무너무 커서 더 이상 여기 있기 싫어요. 나 미국 가서 잘 살 거니까 엄마도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요.
더 이상 가족이랑은 연락하기 싫어요. 내가 엄마랑 연락하고 살면 아빠가 또 난리칠 게 뻔하니까. 오빠는 정말로 미국으로 가게 되었어요. 미국 사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프리스턴 대학교라고 명문대로 유명한 곳이었고요. 화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오빠랑 제 나이가 띠동갑이 넘었기 때문에 저는 연락하고 지내는 사이는 아니었어요. 뭐 그저 집이 넓어졌다며 그저 순수하게 좋아할 뿐이었죠. 저는 그 뒤로 아빠와 엄마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죽어라 공부만 했습니다. 오빠랑은 다르게 저는 공부 머리가 없었어요. 엄마는 그런 저를 보고 네가 아빠를 닮았어야 공부를 잘했을 텐데 엄마가 가방끈이 짧아서 우리 딸이 그걸 닮은 것 같아서 자꾸 미안하네. 사과를 했습니다. 엄마는 중학교만 나오셨거든요. 시골에서 살았었고 맏딸이라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일을 하러 다녔었대요. 그래서 항상 학업에 대한 미련이 가득하신 분이었죠. 에이 됐어. 내가 공부 못하는 게 왜 엄마 탓이야. 엄마는 엄청 현명하고 지혜롭잖아. 그게 최고인 거지.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성적 올리면 되니까 그런 말 하지 마. 저는 정말로 죽어라 한 번 더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인서울에 합격하게 되었어요. 명문대에 대한 미련이 있었기는 했지만 그래도 서울권에 있는 대학을 간 것 자체로 만족을 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대학에 간 저는 미팅도 많이 하고 남자친구도 만들었죠. 그러다가 취업 시즌이 오게 되면서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3년간 암흑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경제가 안 좋으니까 취업도 힘들고 먹고 사는 게 지옥처럼 어렵더라고요. 남들은 다 취업 잘하는 것 같은데 나만 못하는 것 같아서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죽고 싶다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만나게 된 사람이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취준생인 저와 달리 명문대학교 박사과정을 마치고 대기업에 들어가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사람이었죠. 멘토 멘티 관계로 만난 저희는 사랑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당시 저는 취업준비생이었고 그 사람은 제가 가고 싶어 했던 기업에 합격한 사람이라서 도깨비 감투처럼 그분이 괜히 멋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였던 것 같아요.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바로 교제를 하게 되었고 저희 서로는 아주 불타오르듯이 뜨겁게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들에게도 남자친구를 소개시켜 주었어요.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제 남친을 본 친구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유진아, 남자친구 얼굴 잘생기긴 했는데 뭐라고 말해야 할까? 좀 관상이 쎄하다. 다들 잘생기고 능력은 좋은데 분위기나 풍기는 느낌이 너무 쎄하다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에? 어떤 부분이 그런데? 난 잘 모르겠는데? 의문을 품었어요. 친구들은 뭐라고 설명하긴 애매하지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안 좋은 느낌이 있다고 했죠. 그 당시 저는 몰랐습니다. 남편의 실체를요. 대부분 잘 아시잖아요. 사랑에 콩깍지가 씌이면 정말로 답이 없다는 것을요. 저도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잘나고 좋은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더욱 놓치고 싶지 않았고요. 그러다가 제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저는 되게 건강한 사람이라서 한 달에 한 번씩
빠짐없이 생리를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2달 동안 생리를 안 하길래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임신 테스트기를 해보니 세상에 2줄이 나온 거였습니다. 펑펑 울면서 남자친구에게 오빠 나 어떡해? 아이가 졌어. 털어놓았죠. 놀란 남자친구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더니 걱정하지 마. 우리 결혼하자. 청혼을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부모님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저희는 얼떨결에 혼전 임신을 해서 결혼하게 되었어요. 시댁 쪽에서는 저를 안 좋게 보았습니다. 취준생에 대학도 그저 그런 대학에 근본 없어 보였나 봐요. 그나마 저를 받아주신 이유는 우리 아빠가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상견례에서 시모가 엄마에게 어떤 전공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대졸자인지 아닌지 돌려서 물어보았거든요. 그걸 눈치챈 아빠가 우리 나이에 그게 중요한가요? 사시 출신 변호사 사업가의 아내면 그걸로 능력은 끝난 거죠. 정리를 해주었거든요. 하여튼 간에 묘하게 저와 우리 엄마를 깔고 보는 그런 부분이 있긴 했었습니다. 찝찝하긴 했지만 아이가 이미 생긴 상황이어서 어떻게 할 수도 없었어요.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식을 준비하던 중에 제가 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혼인신고까지 한 상황이라서 결정을 번복할 수도 없었고 결국에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자 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네요. 하여튼 간에 제가 결혼을 원해서 한 것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등 떠밀리듯이 하게 된 결혼이었어요. 그게 제 발목을 잡을 줄 상상도 못했죠. 결혼 생활 1년 차에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혼자서 기업을 운영하던 아빠는 몸에 과로가 오게 된 거였고 그게 탈이 나서 결국 쓰러진 거였어요. 병원에서는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환자분 상황이 좋진 않아요. 골든타임을 넘긴 후에 병원에 왔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으로서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호흡이 불안정하면 기도삽관술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건 환자분에게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 거라서 추천해드리고 싶진 않네요. 결국 아빠는 쓰러진 지 2주 뒤에 돌아가시게 되었고 그 이후로 엄마는 크나큰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어요. 아빠와 엄마는 정말 서로 사랑하시고 크게 의지하면서 사시는 분이었거든요. 맨날 엄마를 만나러 가면 눈이 팅팅 부어서 빨개져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울었어? 울지 말라니까. 아빠는 하늘나라 가서 잘 살고 있을 거야. 정말로 네 아빠 하늘나라 가서 잘 살고 있겠지? 왜 이렇게 보고 싶은지 정말. 애들 다 키워놓고 이제 편하게 여행 다니면서 쉴 날만 남았는데. 에휴. 엄마가 너무 걱정이 된 저는 병원에 가보았습니다. 정신과예요. 몇 가지 검사를 한 결과 엄마는 심한 우울증이었어요. 의사는 인간이 느끼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배우자를 갑자기 상실했을 때가 가장 큰 고통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보다는 사람들을 만나고 어울리는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해보죠. 이 조언을 듣고 엄마가 선택한 게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거였어요. 원래 엄마는 시장에서 국밥을 만들어 팔면서 생계를 유지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아빠를 만나게 되면서 가정주부가 된 거였고요. 워낙에 활발하고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했던 엄마는 시장에서 일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자신이 가장 행복하고 살아있음을 느꼈다는 것을 깨닫고
시장에 가게를 내게 된 거였습니다. 저는 엄마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응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체면과 명예를 중요시하는 남편은 엄마의 가게 오픈 소식을 듣고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아니, 장모님은 왜 많고 많은 장사 중에 하필 시장에서 국밥을 한대? 아휴, 어디 가서 장모님 뭐 하냐고 물어보면 난 이제 뭐라고 말해. 민망해서 말도 못하고. 아휴, 머리 아파 진짜. 미치겠네. 아니, 당신은 우리 엄마 직업이 창피해?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해? 엄마가 예전에 시장에서 행복하게 일했던 때가 그리워서 다시 일한다고 하잖아. 마음이 토라진 저는 남편에게 화를 냈습니다. 연애 때랑은 다르게 함께 살아보니까 그 누구보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사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주말에는 엄마 가게에 가서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성격이 좋아서 금세 시장 사람들과 친해진 엄마는 전보다 훨씬 더 행복해 보이시고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유진아, 엄마가 일하고 나서 많이 웃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 진짜 다시 일 시작한 거 너무 잘한 일이야. 사람들 속에서 복작복작하게 일하면서 수다 떠는 게 큰 행복이야, 정말로. 엄마는 그 누구보다 시장에서 일하는 것을 사랑하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에서 힐링을 느끼시는 분이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남편에게 자기야, 엄마 가게 한 번도 안 가봤지? 이번에 같이 가서 일 도와드리고 밥도 먹고 오자. 아, 귀찮은데. 나 시장 같은데 잘 안 간단 말이야. 알겠어. 짜증을 팍팍 내면서 남편은 저를 따라왔습니다. 시장 골목골목을 돌아서 엄마의 국밥집에 도착을 했어요. 사람들이 바글바글했고 저는 바로 앞치마를 입고 엄마를 도와드렸죠. 남편은 쭈뼛쭈뼛 서 있더니 무안했던지 본인도 수저통을 날라주면서 엄마를 도와주었습니다. 한바탕 손님들과의 전쟁이 끝나고 한숨을 돌린 뒤 저와 엄마 그리고 남편은 뒤늦은 저녁을 먹었어요. 내가 우리 사위 온다고 해서 수육이랑 맛있는 거 많이 했어. 많이 먹어? 엄마는 아끼던 인삼주를 꺼내서 사위에게 따라주었어요. 저희 남편이 술이 약한데 또 마시는 거는 엄청 좋아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엄마가 주는 술을 넙죽넙죽 받아 먹었습니다. 얼굴이 벌개지면서 술이 점점 달아오르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가장 단점 중에 하나가 술을 마시면 말을 막 한다는 거였어요. 저희 셋이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엄마의 시장 친구들이 가게 안에 들어온 겁니다. 자기야, 오늘 장사 끝났어? 우리 밥 한 끼만 먹고 가도 되나? 오늘 우리 사위가 온다고 해서 잠깐만 기다려봐. 그러면 국밥 간단하게 한 그릇 내올게. 엄마는 잠시 친구들의 테이블에 가서 수다를 떨었어요. 우리 엄마 웃음소리가 되게 호탕하거든요. 한번 웃으면 주변 사람들까지 웃게 만드는 그런 웃음 바이러스인 사람이었어요. 깔깔거리면서 엄마가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있던 그때 갑자기 남편이 장모님, 왜 그렇게 깔깔깔거리면서 웃으세요? 천박하게. 순간 분위기가 쎄해졌습니다. 엄마의 친구들은 아니, 장모한테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우리가 보고만 있기가 좀 그래서 한마디 거드는 건데 아닌 건 아닌 거지. 화가 났습니다. 엄마는 민망해서 아니, 오늘 우리 사위가 농담이 좀 심하네. 많이 취했나? 내가 술 못하는 사람한테 술을 너무 많이 먹였어. 내 잘못이지 뭐. 상황을 좋게 좋게 마무리하려고 웃으며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또 아니 장모님, 왜 하필
시장 바닥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엄마에게 뭐라고 하는 겁니다. 화가 난 제가 나와. 지금 엄마한테 뭐 하는 짓이야? 당신 나와. 가게 밖으로 남편을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엄마 미안. 이 사람이 오늘 너무 취한 것 같아서 집에 데리고 가야 할 것 같아. 내가 제대로 한마디 할게. 완전 남편 때문에 엄마에게 개망신을 준 것 같았어요. 운전하면서 집으로 가던 중 저는 화가 너무 많이 나서 당신 미쳤어? 내가 당신 엄마, 시어머님한테 이렇게 말하면 어떨 것 같아? 우리 엄마 웃음소리가 천박하다고? 이게 할 말이야? 적당히 해야지 진짜. 고래고래 신경질을 내니까 남편도 지지 않고 저에게 큰 소리를 냈습니다. 내가 연대 박사까지 나와서 주말에 국밥집 일을 도와줘야 해? 나도 자존심이란 게 있어. 어릴 때부터 강남바닥에서 학원 다니면서 곱게 컸는데 우리 엄마가 주말마다 내가 장모 국밥집 가서 알바한다는 걸 들으면 얼마나 놀라겠어? 저한테 미안하다고 말하기는커녕 되려 더 뻔뻔하게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혀를 내둘렀네요. 너무 화가 난 저는 감정을 추스르기 위해서 그 뒤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에 갔습니다. 며칠간 거의 냉전 상태로 지냈던 것 같아요. 엄마는 저에게 괜찮다고 했지만 속상해하는 모습이 눈에 보였기에 마음이 더더욱 아팠습니다. 일을 하고 있던 도중 갑자기 엄마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 시간에 웬일이야? 따님 되시냐요? 전화를 받은 사람은 엄마가 아니라 한 아주머니 목소리였습니다. 글쎄,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우리가 신고했거든. 빨리 여기 영산병원으로 와봐. 깜짝 놀랐습니다. 순간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어요. 네? 몇 번을 되물어도 같은 대답이 돌아왔고 저는 반차를 내고 빠르게 엄마가 있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엄마는 뇌출혈이었어요. 다행히 일을 하시다가 증상이 발현된 거였고 그걸 본 손님들과 사람들이 바로 119에 전화를 해서 응급조치를 빠르게 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손님 중에 간호사가 있어서 더 일사천리로 상황이 정리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놀란 저는 펑펑 울면서 엄마가 죽는 건 아닌가 싶어서 너무 불안했고요.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오빠에게도 거의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오빠는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도 한국에 오지 않았었는데 엄마가 아프다는 말에 화들짝 놀라서 저에게 뭐라고? 그게 진짜야? 일단 내가 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네가 엄마 잘 돌봐주고 있어. 곧 갈 거니까. 저를 안심시켜 주었어요. 웃긴 게 사위란 놈은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고 응급실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있는데 대기실 의자에 앉아서 애니팡을 하고 있더라고요. 애니팡은 핸드폰 게임이었습니다. 당신 미쳤어? 장모가 아픈데 핸드폰 게임을 하면서 실실 쪼개고 싶어? 아, 또 왜 시비야. 중간에 회사 반차 내고 나왔으면 된 거지. 그럼 여기 소파에서 펑펑 울면서 앉아 있어야 해? 말이 안 통하는 남자였습니다. 다행히 엄마는 심한 뇌출혈은 아니었어요. 스트레스랑 이것저것 상황이 겹쳐져서 컨디션이 안 좋았던 거였죠. 피를 묽게 하는 약이랑 통원으로 언어치료를 받기로 하고 퇴원을 했습니다. 며칠 뒤 엄마가 저에게 마식이가 한국에 들어온다고 하네. 한국 대기업에서 차장으로 스카우트제이가 왔나봐. 배다른 오빠는 엄마가 아픈 소식을 들어서 한국으로 잠시 들어오려던 차에 스카우트제이가 와서 승낙을 한 거였어요. 저희 남편은 오빠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결혼식 날도 오빠는 한국에 오지 않았으니까요. 오랜만에 오빠를 만난 저는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간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해주었어요. 얼마나 제가 힘들게 결혼 생활을 하고 엄마가 슬퍼했는지 그 모든 것을요. 오빠도 눈물을 글썽이면서 엄마에게 내가 너무 바보같이 살았던 것 같아. 아무리 미국이라도 결국에 고향은 못 이기더라고. 너무 그리웠어. 이 모든 게. 아버지가 싫어서 무작정 미국으로 갔는데 이렇게 힘든 인생이 펼쳐질 줄은 몰랐네. 그 경쟁이 강한 땅에서 동양인으로서 살아남겠다고 혼자서 마음고생, 몸고생 많이 한 오빠였습니다. 남편은 오빠를 보자마자 아랫사람 보듯이 대하더라고요. 뭐 배다른 오빠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취급한 거였죠. 유진아, 저놈 원래 저렇게 싸가지가 없냐? 내가 쟤보다 나이가 적어도 10살은 더 많고 능력도 좋을 텐데. 모르겠어. 나도 요즘 남편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우리 엄마한테 한 짓도 그렇고 정말 이혼 생각이 간절하다니까. 왜 내 친구들이 관상이 안 좋으니까 결혼 말고 그냥 연애용으로 만나라고 한지 알 것 같아.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빠가 발령받은 회사가 저희 남편이 근무하는 곳이었어요. 같은 부서에 차장으로 들어간 오빠는 저희 남편보다 직급이 더 높은 거였죠. 오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여전히 저희 오빠를 아랫사람 취급할 뿐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완전히 기를 죽여놨대요. 남편이 엄마에게 저지른 무례한 짓을 거울 치료하는 것처럼 똑같이 보여줬답니다. 원래 회사에서 그렇게 천박하게 웃나? 웃음소리가 아주 옆 파티션에까지 다 들릴 정도야. 그날 남편이 저희 오빠에게 한 소리 듣고 온 뒤 집에서 얼굴을 붉게 붉히면서 난리를 쳤어요. 아니, 나한테 뭔 미운 감정이 있대? 왜 그렇게 회사에서 망신을 주는 건데? 그래, 프리스턴 대학교 나오고 MBA까지 했으면 인재는 많네. 그래도 선은 지켜야 할 거 아니야. 당신이 말 좀 해봐. 미치겠어. 내가 체면이 살질 않는다고. 몰라 난. 알아서 해. 둘이서 해결해봐. 난 몰라. 모르는 척 발뺌을 했습니다. 오빠는 저희 남편을 더 갈궜대요. 그도 그럴 것이 예의 없이 엄마에게 막말한 사이놈을 이때 아니면 기강을 못 잡을 것 같아서 같은 회사에서 만난 김에 기를 팍 죽여놓은 거였죠. 남편은 오빠가 회사에 들어간 이후로 얼굴이 완전히 죽상이 되었어요. 맨날 술 마시고 집에 오느라 정신을 못 차렸고 그럴수록 남편에 대한 정은 팍팍 떨어져 갔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술 마시고 다닐 거야? 진짜 이혼하고 싶다는 거야? 뭔 소리야. 내가 왜 술 마시는데? 당신 오빠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진짜 당신이랑은 말이 안 통한다. 저희 둘의 앙금은 더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갑자기 오빠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유진아, 오후에 시간 되면 잠깐 만나자. 오빠를 만난 저는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면서 한숨을 쉰 오빠는 저에게 서류 뭉탱이를 하나 건네더라고요. 이게 뭐야? 너 이혼해라. 그 서류는 남편이 회사에서 여자랑 바람 피우는 증거들이 들어있는 자료였어요. 이게 뭐냐고 오빠에게 되물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저 몰래 회사에서 오피스 와이프를 만들어 놓고 살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러다가 며칠 전에 그 여자 남편이 이 사실을 알고 회사에 찾아와서 회사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하더라고요. 여자 머리채 잡고 제 남편 발로 차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남자가 유도 선수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경찰서에 신고하고 회사 내부 물건들 다 망가지고 거의 난장판이었답니다. 그걸 알게 된 오빠가 저희 남편 뒷조사를 하게 되었고 직원들 조사 결과 바람 피웠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저에게 말해준 거였죠. 그딴 놈이랑은 헤어지고 더 좋은 사람 만나. 내가 괜찮은 놈 소개시켜줄게. 아무리 해도 그렇지. 이건 아니야, 유진아. 저는 안 그래도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그 마음에 불을 지피게 된 거였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 찾아가서 증거 자료를 주고 변호사 선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유리하다 보니까 이혼 소송은 어렵지 않게 흘러갔어요. 상간녀 소송에서 이겨서 위자료 3천만 원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재산 분할이랑 나머지 것들도 전부 저에게 유리하게 책정이 되었어요. 그렇게 약 1년간의 소송 끝에 저는 그 남자와 완전히 남남이 되었고요. 남편은 회사에서 퇴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저희 오빠가 남편을 안 좋아하는 상황에서 불륜 사건까지 터지니까 더 이상 회사를 다니지 못한 거였죠. 지나갈 때마다 사원들이 수군덕거리고 인간 취급도 안 해줬으니까요. 대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이직을 했다네요. 그 중견기업 직원들도 아니 스펙도 이렇게 좋고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 왜 우리 회사로 이직한 거야? 말이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업계는 좁잖아요. 결국 다 소문이 난 거죠. 전 회사에서 불륜질 하다가 쫓겨났다는 것을요. 이직한 회사에서도 거의 왕따처럼 살고 지금은 거의 알코올 중독 걸리기 직전인 것처럼 막장으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쌤통인지 몰랐어요. 기분이 좋더군요. 우리 엄마 무시하고 사람 끔 나누더니 이제는 나락으로 떨어졌으니까요. 오빠는 저에게 어릴 때는 아빠가 너만 좋아하고 날 싫어해서 네가 괜히 싫었는데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결국 내 곁에 있어줄 사람은 가족뿐이더라. 오빠가 한국에 왔으니까 이제 너 지켜줄게. 남자 아무나 만나지 마.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고생한 오빠는 가족이 최고란 것을 뒤늦게 깨닫고 엄마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한국에 정착하러 온 거였어요. 그리고 엄마에게도 엄마, 내가 살아보니까 남의 자식을 내 자식처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 것 같더라고. 정말 고맙고 내가 이제 우리 엄마 여자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행동할 거니까 지켜봐줘. 엄마의 손을 꼭 잡은 거였습니다. 오빠가 그 경쟁이 심한 미국 땅에서 동양인으로서 경쟁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을지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그 덕에, 오빠 덕에 저는 남편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엄마도 행복해졌네요. 저희 남편과는 다르게 오빠는 엄마의 시장 국밥집에 친구들이랑 회사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밥도 먹고 일도 도와주고 엄마의 삶을 존중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네요. 이게 정말로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 끔 나누고 급이 떨어지면 무시하고 결국 이런 행동들은 돌고 돌아
다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걸 이번에 깨닫게 되었네요. 앞으로 남은 삶이 많으니 지금부터라도 후회하는 삶보다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서 사연 마무리하겠습니다. 날이 추우니 건강 조심하시고 모두들 행복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